수진아. 아빠야. 10년 전 베트남 여행에서 실종된 딸을 찾아 헤매던 한 아버지의 절절한 외침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작은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정수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온 50대 후반의 남자죠. 아내와 딸 하나를 두고 있었는데 그 딸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제 딸 수진이는 25살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광고회사에서 일하던 밝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특히 여행을 무척 좋아했는데 대학 시절부터 혼자서도 용감하게 해외여행을 다니곤 했죠. 그런 수진이가 10년 전 동남아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태국과 라오스를 거쳐 베트남까지 한 달간의 여행 계획이었어요. 처음에는 매일 카카오톡으로 사진도 보내고 안부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2주차부터 연락이 뚝 끊어졌어요. 처음엔 핸드폰이 고장났거나 분실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기다려보자고 마음을 달랬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베트남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현지 경찰서에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수진이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마지막 연락이 온 곳은 베트남 다낭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완전히 종적을 감췄습니다. 수진이에게는 특별한 신체적 특징이 있었어요. 왼쪽 어깨에 작은 점 3개가 삼각형을 이루며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던 선천적인 점이었죠. 저희는 그걸 행운의 표시라고 불렀습니다. 아내는 딸을 잃은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렸어요. 매일 수진이 방에 앉아서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달래면서도 딸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죠. 사설 탐정도 고용하고 베트남에 직접 가서 한 달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요. 현지 경찰은 강도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노린 범죄가 종종 발생했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결국 2년 후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딸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병으로 돌아갔죠. 저는 하루아침에 가족을 모두 잃게 된 겁니다. 그 후 8년간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회계사무소 일로 겨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가끔 수진이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를 보면 혹시나 했지만 그럴 때마다 실망만 커졌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난달,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래된 고객이었던 김 사장님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저는 그분과 10년 넘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장례식장이었어요.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조문을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례식장 로비에서 접수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절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었는데 얼굴이 수진이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을 뻔했죠. 하지만 나이를 계산해보니 맞지 않았어요. 수진이라면 지금 35세인데 그 여성은 더 어려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여성이 저에게 다가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정수 회계사님 아니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절 아는지 궁금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제가 물었더니 그녀는 자신을 박소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김 사장님 회사에서 일하는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생전에 이정수 회계사님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저는 그제야 안심이 됐어요. 김 사장님께서 제 이야기를 하셨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와 말투가 수진이와 똑같았어요.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박소영 씨를 관찰했습니다. 걸음걸이, 손짓,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모든 게 수진이와 닮아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 차이 때문에 착각이라고 생각했죠.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박소영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회계사님, 죄송한데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실까요? 사장님이 남기신 서류 중에 회계사님께 전해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저는 그녀와 함께 장례식장 로비의 조용한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소매를 걷어올릴 때 제 눈이 번쩍 뜨였어요. 왼쪽 어깨에 점 3개가 삼각형을 이루며 있었거든요. 정확히 수진이와 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으로 말이에요. 저는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점이 같은 위치에 있을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웠거든요. 실례지만 어깨에 있는 점이 독특하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박소영 씨는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조금 특이하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이 여성이 정말 내 딸 수진이일까? 하지만 나이가 맞지 않았어요. 10년 전 25세였던 수진이라면 지금 35세인데 이 여성은 아무리 봐도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름도 다르고요. 하지만 그 점만큼은 착각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수진이 어깨에 점을 수천 번도 더 봤으니까요. 혹시 성형수술로 나이를 줄여 보이게 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일까요? 박소영 씨와 헤어진 후 집에 돌아와서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수진이와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어깨의 점은 정말 똑같았어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딸을 그리워한 나머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 점만큼은 절대 착각일 리 없었어요. 고민 끝에 저는 김 사장님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박소영 씨와 연락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직원이 이상한 대답을 했어요. 박소영이요? 저희 회사에는 그런 이름의 직원이 없는데요. 제가 자세히 설명했더니 아, 그분이시군요. 그분은 저희 직원이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이에요. 장례식 당일에만 도움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더 이상한 건 그녀의 정확한 신원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날부터 박소영 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에도 문의했지만 별다른 정보를 얻을 수 없었어요. 마치 그녀가 그날 하루만 존재했다가 사라진 것 같았죠. 일주일 후 우연히 강남역 근처를 지나다가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는데 상대방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들어 보니 돈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번 주까지 준비해 주세요.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 남성이 자리를 떠난 후 저는 용기를 내서 박소영 씨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박소영 씨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이정수 회계사입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놀란 기색을 보였어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서 만나다니 우연이네요. 저는 커피를 같이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승낙했어요.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그녀를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죠. 실례지만 가족은 어디 계신가요? 제가 물었더니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가족은 없어요.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언제부터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15살 때부터요. 그 이전 기억은 별로 없어요. 어떤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15살 때부터 기억이 있다고 했는데 수진이가 실종된 건 10년 전이니까 그때 수진이는 25세였어요. 뭔가 계산이 맞지 않았죠. 하지만 기억상실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혹시 수진이가 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잃고 나이도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분을 바꿔준 건 아닐까요? 혹시 베트남에 가본 적 있으세요?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 반응이 수상했어요. 박소영 씨와 헤어진 후 저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제 딸 수진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필요했죠. 다음 날 저는 오래된 지인인 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가족 관련 법무를 전문으로 하는 분이거든요. DNA 검사를 몰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김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당사자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의혹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볼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신뢰할 만한 검사기관을 소개해 주었죠. 며칠 후 저는 다시 박소영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회계 관련 상담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녀는 제 사무실로 왔는데 그때 기회를 잡았죠. 커피를 대접하면서 그녀가 사용한 컵을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그 컵에서 채취한 침 샘플과 제 머리카락을 함께 검사기관에 보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99.7% 확률로 부녀 관계가 맞다는 거였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박소영 씨가 제 딸 수진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왜 그녀는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을까요?
왜 저를 아버지로 알아보지 못할까요? 기억 상실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박소영 씨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그녀의 신상을 조사해 달라고 했어요. 며칠 후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소영이라는 이름은 7년 전부터 사용한 가명이었어요. 그 전에는 다른 이름으로 살았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신원이 불분명했습니다. 마치 15세부터의 기록만 존재하는 것 같았죠.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현재 하는 일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프리랜서 컨설턴트였지만 실제로는 부유한 남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탐정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매우 치밀하게 접근해서 상대방의 신뢰를 얻은 다음 큰돈을 사취하는 수법을 쓴다고 했습니다. 이미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하더군요.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DNA 검사로는 분명히 제 딸이 맞는데 지금은 사기꾼으로 살고 있다는 거였죠. 도대체 수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수진이가 기억을 잃고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생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직접 그녀와 대면해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어요. 자칫 그녀가 도망갈 수도 있었거든요. 다음 만남을 준비하면서 저는 수진이 어릴 때의 추억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녀가 기억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봤죠. 사진, 편지, 그녀가 좋아했던 물건들까지요. 며칠 후 저는 박소영 씨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의아해했지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저는 준비해간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박소영 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10년 전에 딸을 잃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의 딸을요. 베트남 여행에서 실종됐어요. 박소영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었죠. 그런데 당신을 보는 순간 제 딸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어깨의 점까지 똑같아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수진이의 어릴 적 사진을 꺼냈어요. 이 사진을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소영 씨는 사진을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잠시 멈칫하는 것 같았어요. 닮긴 닮았네요. 하지만 우연일 거예요. 그녀의 반응이 어색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사진을 보고는 너무 차분한 반응이었거든요. 보통은 더 놀라거나 관심을 보일 텐데요. DNA 검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그녀의 얼굴이 확연히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동의도 없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왔어요. 99.7% 확률로 부녀 관계입니다. 저는 검사 결과지를 보여줬어요. 박소영 씨는 그 서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놀라움, 당황, 그리고 뭔가 고민하는 듯한 모습까지요.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저는 기억이 없어요.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15세 이전의 기억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가방에서 수진이가 좋아했던 작은 곰인형을 꺼냈어요. 이것도 기억나지 않나요? 수진이가 중학교 때까지 품고 자던 인형이에요. 박소영 씨는 그 인형을 보더니 살짝 놀라는 기색을 보였어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죠. 아니요. 처음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반응으로 볼 때 뭔가 기억나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처음 보는 것에 대한 반응은 아니었거든요. 수진아, 아빠야.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10년간 너를 찾아다녔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포기하지 않았단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박소영이에요. 당신 딸이 아닙니다. 박소영 씨가 떠난 후 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제 딸이 맞는데 왜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단순히 기억상실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탐정에게 추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박소영 씨의 과거를 더 자세히 알아달라고 했죠. 며칠 후 탐정이 가져온 정보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녀는 현재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사기단의 일원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순한 구성원이 아니라 핵심 인물 중 하나였어요. 주로 부유한 중년 남성들을 노리는
로맨스 스캠을 주도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더 놀라운 건 그녀가 이 일을 시작한 시기였어요. 정확히 10년 전부터였다는 거예요. 수진이가 실종된 시점과 일치했죠. 탐정의 추론으로는 베트남에서 실종된 후 현지 조직에 팔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그들이 그녀를 훈련시켜 한국으로 돌려보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 상실은 진짜일 수도 있지만 조직에서 의도적으로 과거를 잊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야 죄책감 없이 범죄에 가담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제 딸도 범죄자로 처벌받게 될 텐데요. 며칠 고민한 끝에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수진이를 구해내기로 한 거예요. 그녀가 진짜 제 딸이라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아버지로서 도와줘야 하죠. 저는 박소영 씨가 현재 노리고 있는 타겟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탐정을 통해 얻은 정보로는 60대 사업가였어요. 최근 아내를 잃고 외로워하는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그분에게 경고를 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일단은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자칫하면 박소영 씨가 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거든요. 며칠 후 박소영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회계사님,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심각했습니다. 만나자고 한 곳은 한강공원이었어요. 사람들 눈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저는 약속 장소에 일찍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박소영 씨가 나타났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뭔가 큰 고민이 있어 보였죠.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엇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녀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정말 당신 딸일 수도 있다는 거요. 박소영 씨의 고백에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그녀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걸까요? 그동안 계속 생각해봤어요. 그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사진들, 그리고 DNA 검사 결과까지 무시하기엔 너무 확실한 증거들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기억이 조금이라도 돌아왔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여전히 15세 이전 기억은 없어요. 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은 들어요. 특히 그 곰인형을 봤을 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녀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조금씩이나마 딸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제게는 큰 문제가 있어요.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에 있어요. 무슨 문제인가요? 아버지인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지금 빠져나올 수 없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어요. 제가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예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10년 전 베트남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현지 병원에 있었어요. 기억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죠. 그때 절 도와준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끔찍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치료비도 대주고 생활비도 지원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다 계산된 거였어요. 빚을 지게 해서 절 올가매려는 거였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딸이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했다니. 아버지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5년 전 한국으로 돌아온 것도 그들의 짓이었어요. 한국 남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라고 했죠. 거부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명의 남성들을 속였어요. 돈을 뜯어냈고요. 제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었어요. 도망치려고 해도 그들은 제 모든 걸 감시하고 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가 도와줄게요. 그들로부터 당신을 구해낼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미 저를 의심하고 있을 거예요. 당신과 만나는 것도 들켰을 수 있어요.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더니 그녀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형님이에요. 지금 받아야 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통화가 끝난 후 박소영 씨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형님이 당장 사무실로 오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혹시 우리가 만나는 걸 들킨 걸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요.
그들은 제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있어요.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요. 제가 함께 가서 증언할게요. 하지만 그녀는 펄쩍 뛰었어요. 안 돼요. 그럼 정말 죽어요. 그들은 경찰 내부에도 사람이 있어요.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더 위험해질 뿐이에요. 그녀의 말에 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대로 그들에게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있어요. 큰 돈이 걸린 건데 이걸 마지막으로 하고 완전히 손을 떼려고 했어요. 그녀의 계획을 들어보니 위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타겟은 60대 사업가 윤 회장이었어요. 최근 아내를 잃고 외로워하는 상태였죠. 박소영 씨는 지난 한 달간 그와 가까워져서 신뢰를 얻었다고 했어요. 이번 주에 그분이 제게 큰 돈을 투자하려고 해요. 10억 원 정도예요. 원래 계획은 그 돈을 받아서 조직에 넘기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새로운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 돈을 받은 척하고 윤 회장님께 진실을 말할 거예요. 그리고 함께 증거를 수집해서 조직을 고발하는 거죠. 너무 위험한 계획이었어요. 안 돼요. 그들이 알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말렸지만 그녀는 의지가 확고했어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냥 도망치면 저뿐만 아니라 당신도 위험해져요. 그들은 이미 당신에 대해서도 조사했을 거예요. 제가 누구 딸인지 알면 당신을 협박수단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지만 마땅한 수가 없었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서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나서면 오히려 일이 복잡해져요. 저 혼자 하는 게 안전해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실패하면 제발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저를 잊어주세요. 그런 말을 하는 딸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소영 씨, 아니 수진아, 포기하지 마. 아버지가 반드시 널 구해낼 거야. 저는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처음으로 저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의 10년간의 그리움이 일순간에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박소영 씨와 헤어진 후 저는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이 위험한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며칠 후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이 디데이예요. 윤 회장님과 만나서 모든 걸 해결할 거예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정말 혼자서 괜찮겠어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해낼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멀리서라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윤 회장과 만나기로 한 곳은 강남의 한 고급 호텔이었어요. 오후 2시, 저는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소영 씨가 나타났을 때 그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죠. 잠시 후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신사가 나타났습니다. 윤 회장이었어요. 그는 박소영 씨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어요. 완전히 그녀를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두 사람은 호텔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는데 처음엔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30분 정도 지나자 윤 회장이 서류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계약서와 수표인 것 같았어요. 드디어 핵심적인 순간이 다가온 거죠. 그런데 갑자기 박소영 씨의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죠. 윤 회장의 얼굴도 점점 굳어갔어요. 15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윤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다시 앉더니 박소영 씨와 계속 이야기했어요. 1시간이 넘게 대화가 이어진 후 두 사람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윤 회장이 박소영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하는 것 같았어요. 계획이 성공한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호텔 입구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4명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뭔가 수상한 분위기였어요. 박소영 씨도 그들을 봤는지 얼굴이 하얘졌어요. 윤 회장에게 뭔가 급하게 말하더니 뒷문 쪽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쪽에도 이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급히 일어나서 박소영 씨 쪽으로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수진아! 제가 부르자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그 순간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호텔 로비가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박소영, 뭔 짓을 한 거야? 그들 중 한 명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께서 당장 오라고 하시는데. 박소영 씨는 제 뒤로 숨으며 떨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는 것 같았죠. 그때 윤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윤 회장님, 위험하니까 피하세요. 라고 박소영 씨가 말했습니다. 호텔 로비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을 때 갑자기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10여 명의 수사관들이 일제히 들어와서 검은 정장의 남자들을 포위했어요. 경찰입니다. 모두 엎드리세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알고 보니 윤 회장이 미리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예요. 박소영 씨의 고백을 듣고 바로 수사기관에 연락했다고 하더군요. 검은 정장의 남자들은 당황해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호텔 전체가 경찰에 의해 포위된 상태였어요. 결국 모두 체포됐습니다. 박소영 씨도 처음엔 체포될 뻔했지만 윤 회장과 제가 적극적으로 증언한 덕분에 증인 보호를 받게 됐어요. 그녀가 피해자이자 핵심 증인이라는 게 인정됐거든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정식 조사가 있었습니다. 박소영 씨는 지난 5년간의 모든 범죄 활동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어요. 덕분에 대규모 국제 사기 조직이 일망타진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박소영 씨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같은 방식으로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들도 모두 구출됐습니다. 조직의 리더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박소영 씨는 자수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이 인정돼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녀의 이름을 원래대로 되돌렸어요. 이수진이라는 본명을 되찾은 거죠.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기억을 잃었다고 해도 제가 한 일들은 수진이가 자책하며 말했을 때 저는 그녀를 꼭 안아줬어요. 괜찮다. 수진아.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행복해.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 제 말에 수진이는 펑펑 울었어요. 10년간의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죠. 수진이는 천천히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어릴 적 추억들이 조금씩 떠올랐어요. 특히 제가 보여준 사진들과 물건들이 큰 도움이 됐죠. 윤 회장님도 큰 도움을 주셨어요. 수진이가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추천서도 써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지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용기 있는 젊은이를 도와야죠. 라고 하시더군요. 6개월 후 수진이는 작은 회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케팅 분야였는데 예전에 광고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동료들도 수진이를 좋아했어요. 저는 수진이와 함께 살기 위해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 방에는 어릴 적 사진들과 그녀가 좋아했던 물건들을 다시 배치해뒀어요. 어느 날 밤 수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무덤에 함께 가요.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 어머니도 딸이 돌아왔다는 걸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묘지에서 수진이는 어머니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늦게 왔어요. 미안해요.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수진이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딛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저희 부녀가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게 기적 같습니다. 10년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어요. 비록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행복한 날들만 남았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싶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고 힘든 일들이 있어도 결국 서로를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부녀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